자, 지금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텐도홀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자택에서 합참 의장으로부터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민심은 이제 밤새 개표 결과를 보셨겠습니다만은 내란을 심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해서 2위와 격차는 289만 표, 거의 300만 표에 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1.15%,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습니다. 자, 이제 과반 득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1728만 표, 역대로 봤을 때 대선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11곳에서 우위를 점했고요. 호남에서 80% 넘는 압승이었습니다. PK 지역에서도 40% 안팎으로 선전했고 최종 투표율은 79.4%, 지난 대선보다 2.3%가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좀 비상계엄이 많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이제 거리 선거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 6시 21분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확정으로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과정도 없었죠. 현재는 이제 취임 선서 형태의 약식으로 취임 행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홍선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지난 12.3 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한 6개월여 동안 결국은 민주당은 이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를 다시 재수립하는, 다시 정리하는 이런 선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줄곧 시민들의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라는 약속들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대외 경제 상황이나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비상경제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이번 대선을 줄곧 이끌어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 성장 중심이라는 일종의 우클릭 전략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또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아마 그런 일정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어떤 국정 운영의 첫날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정도로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지난 6개월간의 어떤 정치적 쟁점이 국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국민적인 또 우려와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통합의 정치, 또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들을 지금 첫날 드립니다. 이준우 대변인, 이제 출구조사보다는 그래도 이제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네네. 격차를 좀 줄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후보를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아니면 오세훈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반대했거나 이런 분이 나왔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역사의 가정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달라진 것보다는요. 지금처럼 이제 이번에 8% 포인트 격차 아닙니까? 근데 그게 더 좁아지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계엄에 대한 충격, 이걸 아직 우리 다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번에 좀 드러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경선과 단일화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이 참 깊었습니다. 경선 이후에도 수습을 좀 못했었고,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도 무리한 단일화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었고요. 돌아서는 이제 사실 우파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차가 12%에서 출구조사 12%에서 한 자리로 8%로 결국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미를 찾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49%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 한 51% 국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49%만 우리 국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통합의 정책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좀 뭐 그렇게 일단 덕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당 대변인이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떨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는 50%가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놓고도 뭐 여러 분석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제가 좀 조금 늦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국회 앞쪽을 지나오는데 네. 교통이 좀 많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 시간 대통령 이제 취임 선서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 된 상태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좀 먼저 느낀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출구 조사에서 51%대를 기록했던 것이 막상 이제 개표 결과를 보니까 49.4%가 되었는데 뭐 저는 뭐 이것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50%를 좀 넘겨 주셨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역시도 또 국민들께서 또 위대하게 또 판단하시고 만들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 또는 야당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야당 그 본인들 집권당끼리 그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이재명 대통령은 달리해 달라라는 말씀들을 주셨던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통합, 성장, 실용인데 이 통합에 방점을 맞춰서 야당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협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럴 때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우리 신조 부대변인에게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얻은 득표 이거는 젖잘싸에 해당합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비교적 이렇게 평가하나요 당내에서? 모든 선거에 젖잘싸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ll or nothing의 싸움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면은 지금 보수 재건, 국민의힘의 재탄생에 굉장히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40%가 안 될 것이다. 40% 득표가 힘들 것이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의 일원들께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개표가 완료된 현 상황에서 41.15% 이렇게 얻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40%를 넘겼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41%라는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다. 이분들의 지지에 힘을 입어서 이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잘못해왔었던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에 함몰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는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한 8개 신문 일면 헤드라인 톱기사 제목을 한번 봤더니요. 이제 국민 통합이 대통령 책임이다.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통합을 화두로 뽑은 언론이 한 2곳 있었고요. 나머지 한 언론은 이재명 당선 소년공 대통령 되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 언론은 국민들이 내란을 심판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내란 심판했다. 민심은 내란 심판 정권 교체. 이게 크게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 응징적 성격이 있죠. 이번 대선의 원인 제공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으로 벌어진 선거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저는 이번 대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 과거지향적으로 이번 투표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또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지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고 그게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줬느냐. 우리가 야당으로 있으면서 비판했던 대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국정 운영의 주체 세력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국정 운영의 성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경제적 문제와 관해서 특히 대외적인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상호 간의 정보도 공유하고 협치하면서 역할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미 협상 전략이나 통상 전략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안보 상황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여야 간의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의견으로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비상경제 대응하는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통상 대응하는 대응팀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외교적 상황에 실용외교를 하기 위한 그런 협력의 과정들은 앞으로 차차 밟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가야 한다는 말씀 너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내일 당장 본회의를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다뤄질 안건이 벌써 과거지향적이에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고요. 오늘 그 내용은 2부에서 예. 그리고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또 오늘 또 법사위에서 또 이제 대법관 증언 그것도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일성이나 입법이 미래행정 추경이라든가 통상 오늘 오후에 또 트럼프 또 대통령 통화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고 나서 순서를 좀 바꿔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오늘 첫 법사위하고 내일 본회의부터가 벌써 과거지향적인 주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유감입니다. 과연 미래로 갈 의지가 있는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승리는 이제 지역적으로 좀 보면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 선전이 있었고요. 또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이제 세대별 표심이 크게 후보들마다 엇갈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20대에서 50대 유권자까지 많은 표를 받았는데 특히 40대에서는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60대와 70대에서 앞섰고요.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60% 이상을 얻었습니다. 또 20대 남성에서는 37.2%를 얻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제꼈습니다. 1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 보면 모든 후보들이 좀 세대에 갇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욱 대변인.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일단 정확한 그 이번 대선에서의 세대별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뒤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제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세대조사, 이 세대별 투표 지표를 좀 보는 것으로 지금 일단 뭐 예고편 정도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갈등 양상이 뭐 세대별 갈등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40, 50 세대하고 또 지금 20대와 20대 또는 70대 이상의 어르신 세대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세대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진영 간 갈등 여기만 주목해봤는데 완전히 그 세대 간 갈등이 생각보다
깊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세대 간 갈등에 더해서 이제 성별 간 갈등도 예.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냐?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금 개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연금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젊은 층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기득권에 배를 불려주는 연금 개혁이다. 그러니까 연금 개악이었다. 이런 평가가 여야를 불문하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세대별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세대별 그리고 성별 통합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그런 구호나 여러 슬로건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지점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성별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비판에 열을 올렸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여성을 위한 그런 구호들을 계속해서 제창을 했었고 심지어 토론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그 성별 갈등의 주요 유발자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좀 겪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